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16년 7월 9일 공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미국 드라마 초원의 집입니다. 19세기 미국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위스콘신에 살다가 캔자스로 이주해온 어느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총 8부작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시즌2가 나올 것 같고 시즌2 정도가 아니라 한 시즌5 이상까지 아주 길게 이어지는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작품은 원작 소설이 있고 그 소설의 내용이 아주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원작 소설도 유명하고 1974년부터 1984년까지 10년 동안 방영된 미국 드라마도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도 1976년부터 방영이 되었다고 하고요. 아마 5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이 드라마를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겠죠.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를 몰랐고 원작 소설도 몰랐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새로 드라마가 나온다고 해서 원작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 무려 9권 분량이니까 읽을 엄두는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알라딘 포인트 소멸 예정이라고 카톡 알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알라딘의 전자책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딱 저의 소멸 예정 포인트 정도의 금액으로 전자책이 딱 한 권 나오던데 초원의 집 1권 내용을 아동용으로 간추린 버전의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결제해서 1권 내용만 알게 되었죠. 그런데 정작 드라마는 1권 내용을 패스하고 3권 내용부터 나오더라고요. 1970년대 드라마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3권 내용부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사실 1권 내용을 읽어보면 제가 아동용으로 간추린 버전을 읽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큰 갈등이나 자극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냥 19세기 미국판 리틀 포레스트야. 숲속에 오두막에 사는 가족이 먹고 사는 이야기예요. 여러가지 식재료와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슴이나 곰 같은 동물들 사냥해서 해체한 후에 여러 부위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식이 디테일하게 묘사된다든지 메이플 시럽이나 여러가지 야생에서 얻는 식재료들의 채취 및 가공 방법들, 자극적인 내용이 없지만 저는 그냥 리틀 포레스트 같은 느낌으로 드라마도 꽤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드라마로 만들어진 3권부터의 내용은 리틀 포레스트가 아니라 여러가지 인간사 갈등을 그린 내용이더라고요. 특히 개척시대 캔자스가 배경이니까 원주민과의 갈등이라든가 전쟁이나 그런 무거운 내용들도 나오고 전혀 리틀 포레스트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다. 아마 1권만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1권 내용을 건너뛴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ABC에서 만든 6부작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는 1권과 2권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도 보고 싶네요. 참고로 2권은 주인공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주인공의 남편이 되는 남자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그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상 번외편격의 내용, 주인공 가족의 이야기는 1권 이후 3권으로 이어지고 1권에서는 위스콘신의 숲속의 집에서 살다가 3권에서는 캔자스의 초원의 집으로 이주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시리즈의 공식 명칭은 없는 것 같거든요. 아마 3권이 가장 유명해서 초원의 집 시리즈로 알려진 게 아닌가 싶어요. 외국에서는 그냥 리틀하우스 시리즈라고도 하는 것 같고 이번에 나온 넷플릭스 드라마의 영어 원제도 그냥 3권 제목 그대로 리틀하우스 on the Prairie입니다. 이 가족이 그 후에도 계속 이주를 하기 때문에 거주지 근처 자연환경이 계속 달라져요. 1권이 숲속, 3권이 초원, 4권이 시냇가, 5권이 호숫가. 그래서 각 권마다 제목도 다 다른데 넷플릭스 드라마는 시즌이 계속 이어지더라도 제목은 계속 초원의 집으로 갈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잉걸스 가족, 처음에는 위스콘신의 숲속의 집에서 살다가 캔자스로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도 또 정착을 못하고 미네소타로 다시 이주했다가 거기서 또 사우스 다코타로 넘어가고 비로소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가족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3권 내용은 캔자스에서의 정착기를 그리고 있고요. 그게 이번에 나온 드라마의 내용인 거죠. 1화에서 캔자스에 도착하는 내용이 나오고 결말 스포를 미리 하자며 마지막 에피소드인 8화에서 캔자스를 떠나 미네소타로 향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끝납니다. 가족 구성원은 처음에는 4명이고 중간에 아기가 태어나서 5명이 됩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3명의 딸. 초원의 집 시리즈의 주인공 가족하며 딸부잣집 가족이라는 게 중요한 특징이죠. 이렇게 아들 없이 딸부잣집인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는 작품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같은 작품도 그렇고 아무튼 잉걸스 가족은 아빠인 찰스 잉걸스, 엄마인 캐롤라인 잉걸스, 그리고 메리, 로라, 캐리라는 이름의 3명의 딸로 구성된 5식구고요. 원작에서는 1권 시점인 위스콘신의 숲속집에 살던 때 이미 캐리가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원작보다 몇 년 늦은 시기인 캔자스로 이주해온 후에 캐리가 태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원작에서는 로라와 캐리가 3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드라마에서는 그보다 더 차이가 납니다. 캔자스에 살던 시기에 로라가 6, 7세 정도의 나이고요. 메리는 원작 기준 그보다 2살 위인데 드라마에서는 한 서너 살 정도 차이가 나 보이는, 실제 배우 나이는 3살 차이더라고요. 잉걸스 가족 5인 중에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는 차녀인 로라입니다. 애초에 원작 소설의 작가 이름이 로라 잉걸스 와일더예요. 즉 이 소설은 작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자전적인 내용의 소설이다. 그래서 가족들도 다 실존 인물이고 실제 인물의 사진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사진을 보면 6명인데 나중에 딸이 하나 더 태어납니다. 그레이스라는 이름의 막내딸. 그래서 딸만 4명. 아마 드라마에서는 다음 시즌에 막내딸이 태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내딸 이전에 아들도 1명 낳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태어난 지 1년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라가 책을 쓸 때 남동생이 태어났다가 죽은 시기는 아예 통째로 건너뛰어서 언급도 안 했다고 하네요. 본인에게도 가슴 아픈 기억이기도 할 테고 책의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질까봐 그런 것도 있겠죠. 아무튼 이번 드라마 내용에서는 잉걸스 가족이 딸만 셋인 5인 가족으로 나온다. 그런데 셋째 딸인 캐리는 중간에 태어나서 아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4명의 식구가 드라마 내용을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원작 소설 자체가 6, 7세 어린이 로라가 주인공이고 1인칭 시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로라를 중심으로 주변의 상황들을 그려내거든요. 그런데 드라마는 물론 로라의 비중이 크긴 해도 가족의 중심은 역시 부모이기 때문에 찰스와 캐럴라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분량이 많은 편입니다. 아마 원작보다 좀 더 어른의 갈등 요소들이 많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특히 과거의 트라우마와 관련된 꿈을 꾸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처음에 말했듯이 저는 19세기 미국파 리틀 포레스트 같은 분위기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많아서 예상과 너무 다른데? 라고 느꼈고요. 그런데 서부 개척시대 배경의 작품이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굉장히 순한 맛이긴 하다. 보통 서부 개척시대 작품들은 완전 살벌한 무법천지 같은 내용들만 나오니까, 그런데 이 드라마는 여러 갈등들이 많이 나오긴 해도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평화롭다. 서부 개척시대 배경으로 이렇게 평화로운 내용이 가능한 거였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작년에 사나운 땅의 사람들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리뷰했었는데 이주 집단의 강도떼가 들이닥쳐서 막 머리가죽 벗기는 그런 장면이 초반부터 나오질 않나. 그 외에 대부분 이런 배경의 작품들은 내용이 너무 살벌했어요. 본 토마호크 이런 영화도 보면 저런 데서 어떻게 살지? 보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죠. 그런데 한국 영화나 드라마도 범죄나 그런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 외국에서 한국이 이런 나라인가? 오해한다고도 하잖아요. 서부 개척시대도 무법천지 같은 그런 일들도 있긴 했겠지만 평범하게 평화로운 삶을 산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하겠죠. 그런데 이 드라마 내용은 다른 서부 개척시대 배경들의 작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화롭다는 거고 여전히 많은 고난과 시련의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같은 느낌의 시련,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경제적인 실현인 거죠. 분노의 포도와는 시대 배경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존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이재온 사람들이 봉착하게 되는 경제적 위기가 잉걸스 가족에게도 닥치는 거죠. 물론 역시 분노의 포도와 비교하면 훨씬 순한 맛이긴 해요. 평균적으로 이런 시대성을 그리는 작품들이 좀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았구나. 상대적으로 순한 맛인 초원해진 내용은 어쩌면 조금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작품들과 비교해서 방향성이 좀 애매한 느낌이에요. 아예 리틀 포레스트처럼 평화롭던가 아예 분노의 포도처럼 처절하던가 그 중간에 애매한 그런 느낌. 뭔가 싶었습니다. 아무튼 잉걸스 가족이 캔자스로 와서 무슨 일을 겪게 되는가. 일단 애초에 위스콘신의 숲속집에서 잘 살다가 왜 멀고 먼 캔자스로 이주를 해왔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책으로 읽은 내용을 보면서 느낀 점은 1권 시점에서 로라가 4, 5살 정도인데 그런 꼬맹이의 관점에서 묘사되는 삶이니까 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그려지거든요. 엄마가 만들어준 헝겊 인형, 아빠가 읍내에서 동물 가죽 팔아서 사온 박하마 막대 사탕, 할아버지가 나무에서 채취해 만든 메이플 시럽, 그런 걸로 어린 시절 행복하게 보내는 거야. 그런데 냉정하게 보자면 가난하게 근근히 사는 삶인 거예요. 물론 계속 그렇게 살려면 살겠지만 엄마와 아빠는 지금보다 더 나아진 삶을 원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서부 개척시대는 일단 냅다 사람들 들어와서 살게 하고 원래 살던 원주민들과 협상이든 전쟁이든 해서 그 땅을 떠나게 만드는 방식.
그래서 일단 사람들을 오게 만들어야 하니까 전단지 같은 걸 뿌려서 홍보를 하는 거죠. 오세요. 여기에 새로운 삶의 기회가 있습니다. 일거리도 많고 땅도 공짜로 줍니다. 이런 전단지가 보장한 것들을 실제로 얻은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대가 좀 다르긴 하지만 분노의 포도 같은 작품의 내용도 그렇고 이 드라마의 내용도 그렇고 대부분 이런 전단지 내용들은 사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땅에 와서도 엄청 고생하며 살아야 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는 건 쉽지가 않다. 이 드라마에서도 마지막에 잉걸스 가족이 결국 캔자스에 정착을 못하고 떠나게 된 것도 전단지 내용이 사실상 사기였기 때문입니다. 프리랜드라고 큼직하게 적어놓은 전단지를 보고 왔는데 원하는 땅에 집을 짓고 경작을 해서 살게 되면 그 땅의 소유권을 공짜로 준다.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어느 초원에 집을 짓고 살게 되거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건축가가 따로 없이 집은 알아서 지어야 해. 근처 숲에서 나무 베어와서.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혼자서는 못하니까 처음에는 찰스와 캐럴라인 둘이 하다가 아무래도 여자가 하기는 힘든 일이잖아요. 거기에 임신도 했고 그래서 품앗이 일손을 구하죠. 삭을 지불할 여유는 없으니까 서로 집 짓는 걸 도와주는 거죠. 먼저 우리 집 짓는 걸 도와주면 그 다음 당신 집 짓는 거 도와주겠다. 처음에는 존 에드워즈라는 남자와 같이 집을 짓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가 좀 사연이 있어가지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정착을 못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나중에 사연이 밝혀지는데 남북정전 참전했다가 돌아와 보니 가족들이 병으로 모두 죽어 있었다. 그래서 홀로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해 왔지만 땅에도 사람에게도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떠돌며 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을 잃은 트라우마 때문에 잉걸스 가족도 멀리하다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친한 사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자리 잡은 정착민들 중에서 벌써부터 텃세 부리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서 가족도 없이 술 마시고 떠돌이처럼 지내는 에드워즈를 배격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제마 제임스라는 이름의 부녀 회장이 등장하는데 이 아줌마가 사실상 이 작품의 메인 빌런, 뭐 엄청난 악당은 아니고 고전 순정 만화 스타일의 빌런이라고 해야 하나? 별장미 소녀 캔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유형의 빌런인 거죠. 제마가 캐럴라인한테 와가지고 존 에드워즈 같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 뭐 그런 이간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오해와 트러블이 발생하고 에드워즈와 함께 집을 짓지는 못하게 되고요. 애덤 스콧이라는 어떤 젊은 남자와 함께 집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 초반에는 캐럴라인이 친척들도 없는 낯선 땅에서 출산해야 하는 걸 되게 불안해하면서 고향에 사는 여동생도 계속 돌아오라고 편지를 보내고 하니까 제대로 새로운 땅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남편인 찰스와 갈등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딸 메리와 로라도 자기들끼리 갈등하죠. 그냥 흔한 자매 갈등이에요. 보통 언니가 먼저 성숙해서 여성적인 면이 발현되니까 여전히 까불까불 선머슴처럼 놀고 있는 동생과 안 맞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메리가 일방적으로 동생한테 양보하고 참아주는 그런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완전 보살 모드로 얌전히 있는 것도 아니고 로라한테 직접 말하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로라 때문에 속상하다 그렇게 화도 내는 캐릭터입니다. 그렇다고 자매 사이가 나쁜 건 아니고요. 사이가 좋다가도 가끔 싸우기도 하는 그런 평범한 자매인 거죠. 그리고 에밀리 핸더슨이라고 잡화점 사장인 여자 캐릭터가 있는데 결혼을 안 했고요. 그런데 잡화점 앞에 벌어진 남자아이를 거둬서 일꾼으로 키우면서 같이 살고 있는데요. 얘가 캘럽이라는 이름이고 메리하고 썸을 타죠. 그리고 마을에 사는 원주민 가족도 있는데 그 가족에 굿 이글이란 이름의 어린 딸이 있고 얘하고 로라는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부녀회장 제마는 원주민 가족이나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잡화점을 하고 있는 에밀리 같은 사람을 배격을 하고요. 왕따 주동자 같은 캐릭터인 거죠. 부녀회장 제마의 마을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제마의 남편인 일라이 제임스도 사실상 마을의 행정적 지도자 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캐럴라인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순응을 하지만 노골적으로 에밀리를 왕따시키는 모습에 화가 나서 제마에게 반발하고 에밀리와 다시 친하게 지내게 되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런데 말했듯이 그렇게 자극적이거나 심각한 갈등 상황까지는 가지 않아요. 앞에서 제마는 고전 순정 만화 스타일의 빌런이라고 했는데 그런 순정 만화 빌런들도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살벌한 캐릭터가 많잖아요. 그에 비하면 제마는 매우 순한 맛이다. 전체적으로 드라마 내용이 너무 순합니다. 이게 단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특히 요즘 나오는 콘텐츠들 너무 자극적이고 수위가 세니까 가끔 이런 순한 맛의 내용도 나쁘지는 않죠. 슴슴한 평양냉면 같은 느낌이랄까? 참고로 저는 평양냉면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먹어본 사람들 말로는 그렇다고 하니까 아무튼 이런 슴슴한 갈등들 거기에 메인이 되는 내용은 역시 원주민과의 갈등인데 전단지 내용이 사기라고 했잖아요. 잉걸스 가족이 집을 지은 땅이 아직 미국 정부가 원주민한테 매입을 안 한 땅인 거야. 오세이지라는 부족.
마틴 스콜세지 감독 영화 플라워 킬링 문, 그 영화에서 나온 부족도 오세이지였죠. 아무튼 오세이지의 땅인데 거기다가 집을 지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오세이지족 젊은이들이 와서 너희가 마음대로 우리 땅에 와서 사냥하고 나무 베고 한 것처럼 우리도 너희 물건 마음대로 가져가겠다 이러면서 집안 살림막 가져가고 그런 갈등 상황도 나오고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와중에 정부가 뒤늦게 매입 협상을 하는 거죠. 협상이 되면 오세이지족은 다른 땅으로 떠나야 하는 거고, 협상이 안 되면 정착민들이 떠나야 돼. 그런데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 순순히 떠나겠냐고. 그래서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우리는 못 떠난다 이러면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드라마는 그렇게 심각한 내용까지는 나오지 않는다. 결국 가까스로 부족 족장들을 설득해가지고 협상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협상이 성공하고 나니까 이제는 미국 정부가 통수를 치는 거야. 프리랜드라고 해놓고 정착민들에게 땅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정부에 의해 쫓겨나게 생겼어. 물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딴에는 뭐 적정한 시세로 쳐줬다,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잉걸스 가족이 어떻게든 그 금액을 감당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연재해가 들불이 나가지고 잉걸스 가족의 옥수수 밭이 다 타버린 거예요. 제가 이 드라마 내용이 순한 맛이라고 했지만 다른 작품들처럼 머리가죽 벗겨진다거나 강도한테 떼죽음 당하거나 그런 내용만 없을 뿐, 순한 맛이라고 하면 서운하다고 느낄 그런 억가들이 계속 발생하긴 하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히 인생 하드 모드이긴 합니다. 이런 억가와 하드 모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의 분위기는 그렇게까지 어둡지는 않다는 게 또 신기하게 느껴진 점이고요. 결국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잉걸스 가족은 캔자스를 떠나게 되죠. 원작 기준으로는 일단 원래 살던 위스콘신의 숲속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미네소타로 이주를 하는데, 드라마에서는 마지막에 존 에드워즈가 나타나서 미네소타에 친척이 있는데 거기가 살만하다고 한다, 같이 가겠느냐. 그렇게 해서 에드워즈와 함께 미네소타로 향하면서 드라마가 끝나게 되고요. 다음 시즌에서 미네소타에서의 삶이 그려지겠죠. 전체적으로 슴슴하고 순한 맛이지만 그래도 꽤 재미있게 본 드라마고요. 요즘 넷플릭스 외화가 오지간해서는 한국어 더빙이 다 있던데, 제가 이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국어 더빙으로 봤거든요. 더빙 퀄리티가 괜찮더라고요. 특히 이 시대는 놀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음악과 춤을 사람들이 많이 즐기는데, 하모니카 같은 악기 연주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많고 찰스는 바이올린 연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음악 연주하면서 가족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더빙판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노래들도 성우들이 맛깔나게 잘 불러서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들도 더빙으로 봐도 다 볼만했습니다. 배우들도 다 역할에 잘 어울리더라고요. 특히 아역 배우들, 로라 역은 앨리스 할시라는 2014년생 배우, 메리 역은 스카이워커 휴즈라는 2011년생 배우. 기묘한 이야기처럼 이 드라마도 두 아역 배우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시즌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원작에서도 마지막에 로라가 결혼하는 내용까지 나온다니까 드라마에서도 이 캐릭터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의 모습을 앞으로 쭉 보고 싶네요. 설마 중간에 배우가 바뀌거나 하지는 않겠죠? 아역 배우들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래도 주인공 캐릭터들은 그런 경우가 잘 없으니까 이 두 배우가 드라마 끝날 때까지 계속 출연하면 좋겠네요. 이 드라마의 별점은 별 4개입니다. 슴슴하고 순한 맛이지만 그런대로 볼만하다. 시련 속에서도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 초원의 집을 리뷰해보았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